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울고 있는 어머니와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죠. 어른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 걸까?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울 때는 늘 화해를 하라며 손을 끌어당기고 미안해 친구야 라고 말하게 하면서 왜 자신들은 그 누구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는 걸까? 왜 아무도 서로의 손을 잡지 않을까? 아무리 어렸어도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건 동네 사람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친절하고 아무에게나 막말을 쏟아내는 이상한 사람. 그게 저희 아버지였죠. 아버진 모든 게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불편해했고, 아이들이 소리 높여서 웃는 것도 불편해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이 엄마들도 불편해했고, 걸음이 느린 노인을 보는 것도 불편해했고, 길가에 삐죽 나와 있는 홍보 간판도 불편해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면 도망가거나 숨거나 혹은 싸우기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자신에게 가족이 있는 것도 불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지쳐서 포기해버렸어요. 어머니는 혼자 남겨진 저를 염려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싫다고 어머니를 잡고 늘어지는 어린 저를 보면서도 어디 계집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고는 혀를 끌끌 차던 아버지. 아버지와 사는 건 어린 저에게 고역이었어요. 단순히 그때는 조금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일종의 강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그대로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걸어다닐 때조차 선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지내야 하는 꼬마 여자아이는 늘 긴장된 상태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겨우 10살의 나이에 말이죠. 전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날 때마다 뒤에서 작은 소리로 손가락질하며 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작은 소리로 손가락질하며 아버지 욕을 하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웠죠. 늘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몇 발자국 떨어져서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습니다.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옆집의 숟가락 개수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작은 촌동네였지만 어른들은 우스갯소리로 유일하게 숟가락을 셀 수 없는 집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만큼 아버지는 동네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격적이라서 마을 이장님도 저희 집에 방문하기를 꺼려하셨어요. 반대로 아버진 동네에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 집은 마누라가 바람나서 가출한 집, 저 집은 아들 내외가 땅 팔아먹은 집, 또 저 집은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인 노망난 할머니 집. 늘 어린 제게 이런 인간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어린 제 눈에는 그중 어떤 집보다 저희 집이 가장 불행해 보였습니다. 딸을 버리고 여자가 도망갈 정도로 괴팍한 남자가 사는 집. 전 이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파란색 대문집 앞에서는 그랬죠. 그곳에는
커다란 강아지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 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를 드러내고 컹컹 하는 커다란 소리를 냈어요. 까만 콧등에 잡힌 주름이며 잇몸을 드러낸 하얀 이빨이 제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늘 할아버지가 의자에 나와 나른한 표정으로 햇빛을 받고 계셨어요. 커다란 개는 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마당을 빙 돌면서 짖었고 언제라도 그 철문 아래로 뛰쳐나올 것 같았죠. 상상 속에서는 이미 그 강아지에게 몇 번이나 물렸고 점점 더 그 개가 두려워졌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저는 최대한 골목 맞은편에 붙어서 그곳을 빠르게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건 아버지가 꼭 그곳에서 발길을 멈췄기 때문이었죠. 이런 개를 묵던가. 동네 시끄럽게 짖어서 사람 미치게 하네. 아이고, 미안해요. 녀석이 순한데 털만 날리는 망할개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래. 자기 집 개는 순하다고 하지. 저게 어딜 봐서 순해? 나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공격은 안 해요.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도 않고. 정말 그래요. 확 된장 발라버리든가. 망할 놈의 개 때문에 우리 딸이 매번 학교 갈 때 돌아서 간다고. 알아?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할아버지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아버지. 이에 더 성이 난 개는 아버지를 향해 거칠게 반응했죠. 개의 앞발을 대고 있는 철문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부터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했는지는 몰라요. 그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눈을 빤히 보는 그 까만 눈동자가 무서웠습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상관이 없었죠. 전 그냥 동물의 까만 눈이 무서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털이 달린 복슬복슬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뱀을 보고 경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제게는 그 정도 공포를 심어줬죠. 뱀도 강아지도 눈동자는 까마니까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강아지의 목을 안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할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듯이 강아지만 쓰다듬으셨죠. 하지만 강아지의 짖음이 멈춰진 건 아니었어요. 또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오지 않을 때는 몰래 지나가려다가 철문 밑으로 까만 코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놀라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렀고 할아버지는 이에 놀라서 문을 열고 뛰어나오셨죠. 하지만 저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 열린 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으르렁거리던 개가 얌전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다. 집 밖으로는 절대 안 나와. 병원에 갈래? 무릎에서 피 나는데 이를 어째?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원래는 저렇게 사나운 개가 아니었어. 근데 동네 사람이 쟤를 몰래 데려다가 먹으려고 했는지 두드려 팼지. 그래서 그래. 그때부터 얘가 사람들만 보면 저러고 짖어. 집 밖도 전혀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야. 똑똑한 녀석이라 기억도 오래가는 모양이지. 처음으로 활짝 열린 문으로 보게 된 개의 모습이 보였어요. 윤기가 흐르는 누런색의 몸통, 긴 다리, 뾰족한 까만 귀와 코, 그리고 양말을 신은 것 같은 하얀 발. 하지만 코 위와 한쪽 귀는 찢어진 상처가 보였죠. 심지어 한쪽 다리는 절고 있었고 꼬리도 반쯤은 잘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심장이 뛰었지만 처음으로 그 강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할아버지에게 빨리 들어오라는 듯이 끙끙 하는 소리를 내는 개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죠. 어느덧 중학생이 된 저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파란색 대문집을 두려워했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적어도 그 강아지가 저를 물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믿음이 전부였죠.
물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사이는 더욱 틀어졌죠.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건데? 수학여행도 못 가? 학교도 장사하는 곳이야. 학생들 수로 돈 벌어먹고 그런 놈들이 이 가격을 측정했을 때 손해를 왜 봐? 분명 더 받아먹으려고 잔뜩 돈을 더 붙였을걸? 정확히 돈을 걷어서 그걸 어디에 쓸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학교에 전화 좀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수학여행 안 갈 테니까 그만하라고. 아빤 나 친구도 하나 없이 졸업시켜야 속이 편해? 왜? 아빠가 그깟 항의 전화 좀 했다고 선생이 뭐라고 해?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낸 세금 먹고 사는 주제에. 그만 좀 해. 전 귀를 막고 소리를 꽥 질렀죠.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감히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 이러니까 엄마가 도망갔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나도 도망갈 거야. 엄마한테 갈 거라고. 아빠는 한 번이라도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어? 늙으면 아빠는 혼자 늙어서 죽을 거라고 하더라. 자식도 마누라도 아빠 성격 감당 못해서 도망갈 거래. 저는 이를 악물고 공격적으로 대꾸했고 순간 아버지는 제 뺨을 때렸죠. 전 울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모든 게 싫었어요. 여전히 괴팍하게 구는 아버지도 미웠고 그런 아버지가 외로워할 거라고 저를 데려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는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그냥 자신도 아빠가 싫은 거면서 그냥 딸이 거추장스러운 거면서 생각해주는 척 하는 게 역겨웠어요. 저는 달리고 또 달렸죠. 숨이 차도록 달려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집이 싫었어요. 하지만 집을 나가도 갈 곳이 없었죠. 제게는 그 흔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 뿐이었어요. 제가 누구더라? 이름이 뭐지? 그 7반에 공부 잘하는 하고는 저를 부르려고 해도 금방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어머, 이를 어째? 영가님 어쩌면 좋아. 한참을 울면서 걷고 있는데 골목 입구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다들 파란 대문집 근처로 목을 빼고 있었어요. 저도 슬쩍 근처로 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었어요. 구급 대원들이 빠르게 대문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집에 있던 커다란 개가 들것을 물고 당기는 통에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라며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결국 그렇게 대문을 통과해 나오자 개는 대문 안에서 컹컹 짖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몇 바퀴 돌다가 순간 강아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대문 밖으로 나왔죠. 이에 저는 너무 놀라서 사람들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꼬리를 잔뜩 말고 낑낑거리는 강아지는 한참을 따라가다가 다시 대문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 목을 빼고 우는 짐승의 긴긴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등하굣길에 골목길에 접어들 때마다 강아지의 까만 코가 철문 아래에 박혀있는 것을 봤죠. 코는 실룩거리며 움직이다가 이내 할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았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향해 짖지도 않았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지는 않을지 비를 맞지는 않을지 매일 밤을 뒤척였죠. 그리고 전 용기를 내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철문 위로 던지고는 빠르게 사라졌죠. 너 요즘 뭘 자꾸 이렇게 싸가? 아니야, 배고파서 그래. 성장기잖아. 전 일주일 동안 그곳을 오가면서 물과 음식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삶은 계란이랑 고구마, 소시지도 챙겨갔죠. 저희 집에서 쓰던 이 빠진 납작한 그릇을 철문 아래로 넣어주는데 진땀을 빼야 했죠. 혹여나 강아지가 달려들까봐 긴 막대기로 안까지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커다란 강아지의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느려지고 힘들어 보였어요. 철문 아래로 코를 빼는 것도 이전과 다르게 힘겨워 보였죠. 음식을 줘도 제가 있을 때는 도통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를 몇 번 맡고는 그 옆에서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전 어떤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같은 반에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확실히 힘없이 학교에 오고 갔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소세지도 안 되나? 짜고 맵고 달고 한 건 안 된다고 해. 특히 초콜릿. 정말? 내가 잘 몰라서 고구마랑 계란 줬는데. 그건 괜찮아. 살이 좀 찌겠지만 사료를 먹어야지 일단. 우리 엄마가 강아지는 살찌면 아프다고 하셨거든. 강아지 사료? 우리 집에 강아지 먹이는 거 있는데 몰래 가져다 줄게. 근데 강아지 이름 뭐야?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집 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가장 후회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강아지에게 까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까만 코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였죠. 한 달을 꼬박 철문을 사이에 두고 강아지를 돌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어느 날 밤에 난생 처음으로 까미의 콧등을 만지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콧등 사이의 상처, 그리고 촉촉하고 차가운 코, 단순히 한 번의 스침뿐이었는데 숨결이 어찌나 따뜻했던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 제 의지는 아니었기에 다시 시도해볼 엄두는 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주말 오후, 까마, 소세지 먹어야지. 평소 같으면 까만 코를 철문 아래로 내밀었을 텐데 아무런 기척이 없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까치발을 들고 안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집안에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까미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손길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곳곳에는 강아지 똥이 널려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의자만 넘어진 채로 중앙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이 할아버지의 신발 한쪽과 활짝 열린 방문이 보였죠.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지? 어쩌면 좋지?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려고 몸을 돌렸죠. 그런데 그때 까만 코가 실룩거리며 열린 방문 사이로 불쑥 빠져나왔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이보다 무서운 마음이 앞서서 저는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만 쓰러져 있던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버둥거리며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 손에 잡힌 건 강아지의 등이었어요. 전 입을 반쯤 벌린 채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강아지는, 아니 까미는 제 곁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하고는 귀를 파닥거렸죠. 까맣고 반짝이는 두 눈은 저를 응시하고 있었고 길게 나온 혀, 입에서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제 쪽으로 등을 대고 돌려 앉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 슬쩍 눈을 뜬 저는 강아지를 가까이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흐르던 윤기 있는 털은 듬성듬성했고 몸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죠.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등에 가져다 댔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용기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의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움찔거림, 숨결, 온도, 근육의 움직임까지 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똥을 치우고 물도 갈아주며 그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면 자신의 등을 보여주고 돌아앉았죠. 마치 제게 절대로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듯이 늘 그랬어요. 반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할아버지가 다시 오실 때까지만 전 그때까지 충직한 강아지를 지켜줄 요량이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마당을 치우고 물과 사료를 놓고 나왔죠. 그런데 한참을 낑낑거리던 까미가 철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뛰어왔죠. 전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녀석이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전 무의식 중에 녀석의 등을 쓸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런 까미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녀석을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떡하고 입을 벌렸죠. 저는 내가 키울 거야.